국민 라디오. 아직이란 말보단 이제는 이란 말로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정치자 여러분, 한 달 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내 유일 건강권 헌정방송 나는 무방비다 7회 방송입니다. 국민라디오 민주노총 팟캐스트 노동과 세계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 자기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정 게스트부터. 예, 언론빨 요새 아주 그냥. 예. 쑥스럽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 사고가. 예, 네. 반갑습니다. 2014년 끝나가는 마지막 날까지도 일을 멈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전국 건설노조의 박종국 노동안장 국장입니다. 웃을 때가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이제 웃으면서 할 때가 아니 지금. 금방도 저 사고 포착에 떴는데 저기 태백인가 어디서 또 태백이요? 예, 추락사 하셨다고 또. 예?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어쨌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네. 예, 저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나오셨어요. 예, 민주노총 민주노총 팟캐스트인데 어렵게 보셨죠? 그렇죠. 원래 빨리 나오셨어야 되는데 담당인데 이게. 민주노총에 와보니까 지금 오전에 다 정무시하고 다들 가셨어요. 텅 비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유일하게 지키고 계세요. 최명선 국장.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오늘 하는 거 아니야? 12월 31일 날. 에? 그러니까 다 녹는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응급실에 일하시는 분이나 119 소방서 그리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응급실 정도 돼요. 사고는 계속 터지니까. 네, 저는 그 진행을 맡은 현재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방송 이야기부터 오늘 빨리 할 얘기가 많아서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6회 방송, 그 월간 브리핑, 현장 인터뷰, 집중 토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월간 브리핑 한 것 중에 우리 박정국 노관국장님이 그 후진국형 재해라고 그러면서 제기하셨던 스카이 작업, 예? 일명 바가지 작업이죠. 바가지 타고 올라가서 스카이크레인. 예, 예. 스카이크레인.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우 놀라워요. 그거랑 거의 뭐 문제점과 개선 대책 비슷한 내용. SBS 방송에서 그 다음 주인가요? 바로 나왔더라고요. 소스를 좀 주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의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분명히 봤을 거예요, 저희 거를. 우리 방송을? 우리가 기대도 안 해. 제 생각에는 박종국 국장님 거의 유명 인사신 것 같아요. 저기 안전파트에. 네, 무슨 사고만 하면 인터뷰죠. 사고 나면 인터뷰, 뭐 각종 기고에. 칼럼에 뭐. 아주 날카로운 지적과 네. 전문적인 개선 대책. 네. 좀 놀라웠습니다. 오늘인가 어제도 기고 하나 하셨던데. 그죠? 기고는 제 일상입니다. 네, 그건 옵션으로 가는 거고요. 아니, 그런 분이 왜 그만둔다 그래요? 당신 없으면 이거 건설사고 누가 얘기해. 자, 현장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비 노동자 산재 인정과 관련돼서 힘을 쓰셨던 권동희 그 새날 노무사님 모시고 좀 얘기를 했는데 전화 인터뷰 음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항의가 많았습니다.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그 이후에 그 경비 노동자들 다 해고하겠다 했었는데 고용승계를 한다는 78명의 고용승계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그 언론에 보니까 오늘 민주노총 우리 노관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민주노총에서 사과문 형태의 이런 것을 전달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던데. 아니, 그건 뭐 조선일보가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악의적인 보도를 네. 하고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이제 워낙 그 싸움하는 과정에서 그 네. 입주민 전체 분들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합의도 사실 입주민 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진행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한 그런 유감과 이런 표명인 것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마치 좀 이렇게 이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싸잡아서 왜곡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것 때문에 참 조마조마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노총이 잘못해서 머리 숙였기 때문에 된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만약에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이 경기노동자와 투쟁 과정에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치 싸잡아서 다 뭐 잘못되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왜곡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면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합의 과정에서 이제 지난 투쟁 과정에서 입주민들 중에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그 호의와 여러 가지 그런 지지도 해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표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조선일보, 아주 TV조선, 조선일보도 그렇고 TV조선도 그렇고 아주 케이블에서는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연일. 자, 그다음에 집중 토크로 저희들이 감정노동자 업종별 감정노동자 얘기를 좀 했어요. 척척박사 한이민 이래가지고 감정노동의 단연간의 연구와 이런 걸 해갖고 오신 분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감정노동자 중에 제 1위가 뭐라 그랬었나요? 네, 아무도 못 맞췄었는데 승무원이라고 그랬죠. 승무원. 네, 근데 그게 터졌어요, 그죠? 네, 지금 난리도 아닌 대한항공 땅콩 리턴 조현아 부사장 사건이 터졌는데 감정노동 1위 기름을 업종이에요. 또 부었더만요. 거기다 뭐 복수하겠다 뭐 그런 얘기 또 나오던 그 뭔 말인지. 그 집안은 뭡니까? 또? 아니 그렇게 해놓고 바로 또 사과했더라고요 또 오늘. 그걸 보면은 그때 패널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불이 났는데 물을 부어야 되는데 막 계속 기름을 붓고 있다고 수습할 생각이. 그래서 문제를 더 키웠죠. 그렇죠. 조현민인가 뭐 조현빈인가 모식인가 그러던데. 하여튼 이 지도층 뭐 1%밖에 안 되는 지도층 1%대 99%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1%에 속하시는 분들의 이 사고는 우리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반 뭐 서민들이나 중상층하고는 예전에 그 한 10년 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시사 프로에서 1%에 해당되는 그런 그 재벌들의 생활, 자녀들의 생활 이런 걸 한번 고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이 아니지 이제 실태를 방송한 게 있는데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도요 완전히 틀리고요. 이제 거기 나온 패널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을 욕할 수 없다라고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자란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다른 세상에서 산다는 거죠. 다른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뭐 이번에 이런 문제도 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다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감정노동 관련해서는 법제도 개선에 이번에 최근에 진전이 있었죠. 그래서 국회에서 예방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또 이제 감정노동이 이제 산재 보상 쪽도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 감정노동 정신질환에 대한 그 산재 인정 기준도 개정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엊그제 그 뭐 비정기 종합대책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산업안전 마스터 플랜 지금 거의 뭐 최종 단계에 와 있는데 감정노동은 예방과 보상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내년에 마련하는 것으로 일단 한고비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감정노동과 관련돼서도 하는 단체가 또 감정노동 네트워크라고 그렇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거죠. 그 내년에도 얘기하신 중에 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그 마스터 플랜 쭉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노동계에서 많이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시설 안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벌금도 이때까지 1,0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걸 1억 원까지 상하고 그리고 무슨 뭐 사전 심사제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한풍구 붕괴 사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오히려 막 고용노동부가 더 세게 나왔던데.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제기됐던 안전이든 보상 문제든 간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제 한 고비를 넘어가는 지금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게 마무리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거에서는 나중에 한번 좀 전면적으로 해부를 해봐야 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저희 쪽이 열심히 투쟁해서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자본의 반발로 인해서 후퇴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어서 한번 집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네요. 그 2015년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연도가 바뀌면 바뀐 법 제도 개선 이렇게 안내하는 뭐 이런 거 네, 있는데 네. 우리 안전보건으로도 한번 그런 자리를 네. 빠르면 2월 좀 뭐 늦어도 다음 방송에는 한번 마련을 해서 좀 이제 싸워서 저희가 개선시킨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알려져야지 현장에 하고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건데 그렇죠. 좀 그게 저희도 좀 제일 부족한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긴 해서 뭔가 진전이 있는데 현장은 아직도 잘 모르고 그렇죠. 있고 이런 것이 그것을 메꿔주는 팟캐스트 방송이 거기 보면은 산업안전 관련 근로감독관들도 대폭 충원한다고.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안 돼. 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잘해야 될 텐데. 아니 그거는 5배 늘린다고 그렇죠. 지금 발표했는데요. 아 그래요? 전에 3배 늘린다 그랬는데 뭐 전에 몇십 명. 작년 재작년에 3배 늘린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30명 늘렸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부의 바램과를 표현한 정도죠. 모르죠. 그래도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 그럼 500명이면 50명이네. 지금 뭐 300명에서 지금 1600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장기 5개년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전히 노동부의 의지표 그 정말 감독관 문제는 의지표명 정도이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그만한 감독관도 지금 없어요. 그 정도가 인프라가 수요가 없죠. 없을 거래요 아마. 뭐 음.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막 선심성 무슨 선거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예? 그래서 오히려 좀 그전에는 노동부가 그런 감독관 숫자 늘리는 것도 막판에는 이제 왜 30명 수준으로 떨어졌느냐. 근데 이제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문제제기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싸우지를 못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감독관 문제는 저희도 좀 한번 그 일상적으로 제기하는 걸 넘어서서 네. 좀 실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뭐 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매너도 좋은 남자가 네네네. 동시에. 자 오늘은 녹음을 또 색다른 데서 또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민주노총의 민주노조의 본고지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그 15층 교육실이죠? 네, 교육원이요. 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대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 가지고 서로 우리 박정우 국장님이 우리 여성분한테 양보를 하는. 눈물 겼습니다. 또 어디 가요 또?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자 지난 방송 이야기 이걸로 좀 맞춰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저희들이 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좀 이제 많은 뭐 문제점도 얘기도 하고요.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이 알려드리고 그런 방송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박정우 국장님 뭐 2015년도는 뭐 떠나겠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직책을 다 놓더라도 이건 하세요. 그냥 나오셔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생각으로 돈은 없지만 술은 사드리잖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최근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던 사건 사고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정식 우리 7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회 방송 제목을 제주의료원 앤드 롯데월드 현대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정해봤는데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간 브리핑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우리 공단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사고포착 앱을 통해서 제공되는 사고만을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물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고보다 더 많겠죠. 다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빠른 속도로 쭉 한번 읊어보고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0일 날 대구 도금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나서 46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이 사고는 제가 칼럼도 썼는데요. 좀 지적을 좀 했는데 이 사고도 우리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지만 뭐 취급자 부주의, 실수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되잖아요. 경찰 조사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탱크로리에서 저장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밸브를 다른 데다 꽂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섞이면서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이런 사고였는데 사고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뭐 시스템적인 좀 구조적인 문제가 돼야 되는데 탱크로리 기사, 그러니까 옮기는 기사가 잘못했냐, 그걸 받는 그 업체 직원이 잘못했냐, 이런 걸로 경찰 조사 포인트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밸브 구조를 따르게 한다든가, 그래서 도저히 꽂을래야 꽂을 수 없는, 잘못된 곳에는 꽂을래야 꽂을 수 없는 그 밸브를 좀 다른 것으로 바꾸면 근본적으로 사고 원인을 막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문제 지적이 없고. 그게 여러 번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전에도.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업한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딱 힌트를 얻어 그런 거 개발하면은 바로 대박 날 텐데. 그런데 그런 거죠. 이제 비용이 얼마 들지도 않는 건데 현장에서는 비용 문제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뭐 다 하나씩 다 별도로 만들려면 비용이 든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는 거죠. 문제 지적은 많이 했으나 뭐 똑같은 거죠, 이번 사고도. 그래서 뭐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유럽이나 외국은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인간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를 막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전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주된 원인을 다 노동자 실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여수산단 한 10여 년 걸친 사고를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사고 분석 중에 한 70% 이상, 70~80%가 다 사고 원인을 노동자 부주의, 취급, 뭐 실수, 오작동 뭐 이런 걸로 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재발 방지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시스템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한테만 맡기니까 전날 좀 술 많이 먹으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완전 개인한테 다 맡기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뭐 그런 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4일 후에 청주 제지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한 분이 추락해서 돌아가셨습니다. 3m 아래. 이상하게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추락사는 보통 3m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권서 국장님? 그게 이제 3m 이하로는 설치를 하지 않나요? 안전 난간을? 보통 난간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사다리 놓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다리가 미끄러지게 하기도 하고. 아니 진짜 많아요. 추락사는 보통 3m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추락사하면 보통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도 보면은 뭐 미장 작업하다, 전기 작업하다가 불과 한 2m 정도 그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게 이제 안전한 그런 발판을 설치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사업소가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손쉬운 사다리 갖다가 걸쳐놓고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죠. 중대사고 중 유형 중에 사다리 사망 사고가 제일 높다는. 우리가 좀 많아요. 그 통계는 맞죠.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제일 높다고. 자, 그다음에 15일 바로 다음 날 화성 아파트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2분이 가스 질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요것도 전에 방송 때 우리 건설 국장님이 제기하신 거예요. 아우, 쪽집게예요. 갈탄가스. 이게 현장에서 이게 빨리 마르게 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보온의 효과로 갈탄을 많이 태운대요. 연소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 위험성을 지적하셨었거든요. 근데 바로 방송도 나왔던데. 바로 이때 질식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동영상 자료를 준 게 있냐면 그 전에 이제 제가 현장 가서 그 갈탄 그 작업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작년에 연초에. 그것 때문에 크레인 사고가 나가지고 갔더니만 그 보온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갈탄. 그래서 나도 그 자료가 좀 필요해가지고 사진하고 동영상을 이제 교육용으로 하려고 따왔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그 기자분한테 그걸 줬더니만 좋아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쓰신 거예요? 기자가? 그래서 신기하게 보통 사고 나면 그런 사진 동영상 얻기 굉장히 힘든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떠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없어. 이게 그거 분당 얼마씩 준다. 자료를 무지하게 갖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또 명확한 아주 그 뭐라 그래요? 날카로운 이 문제 제기와 시원한 이런 비판, 대책 이런 얘기 계속 들으시려면 팟빵에 보면 후원하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한 번도 후원하기를 뭐 홍보한 적도 없고 그런 것도 바라지도 않고 뭐 대충 뭐 별로 솔직히 말하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출연료만 없으면
그런데 뭐 우리 또 훌륭하신 분이 또 이 손가락 엄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을 동그라미를 새끼 손가락이 아니죠?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은 동그라미를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필요한 동영상, 사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기자들한테 네. 그 기자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셨네. 언론사에서 많이 관심. 네. 자, 다음 날 16일 이게 큰 사고가 오늘 뭐 집중 탐구 때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추락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이따 좀 얘기를 할 텐데. 그 지금 한전 부지 있잖아요. 네. 삼성동에 네. 거기도 엊그저께 현대자동차에서 발표를 했는데 100층 이상 되는 고층 건물을 거기다 짓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쪽에 이제 초고층 마철로들이 속속 들어서는 거죠. 참.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 진짜 삼풍백화점이나 그 뭐죠?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걱정이 돼 죽겠습니다. 근데 진짜. 거기는 항상 보면은 나는 땅속도 불안하지만은 그 비행기가 계속 성남 비행장 날아가는 그 코스의 항로.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그것 때문에 내일 만나다가 때부터.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LG 헬기인가요? LG 그 임원들이 타고 다니는 헬기가 그 서초동에 있는 몇 층, 60층짜리 건물 있어요. 안개 낀 날 날아가다가 사고 나서 부딪혀 죽었잖아요. 그때 부딪힌 층수가 46층이에요. 46층에서 부딪힌 거예요. 안개 깨가지고 안 보인 거예요. 911 같은. 네. 근데 123층이란 말이에요. 100층 이상 보면은 안개가 끼면 안 보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위에 구름 위에. 에? 내가 신기가 있나 봐. 이게 또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연속적으로 지금 우리 그 하인리 법칙처럼 1대 29대 300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잔사고들이 물론 사고의 유형은 조금씩 틀린데 계속 주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더 좀 보기로 하고요. 그 이틀 뒤 18일 날 나주 알루미늄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서 두 분이 화상을 입으셨고요. 23일 날 울산 비료 공장, 이게 저희 화섬 사업장입니다. 케이지 케미칼 화학섬유노조 사업장인데 울산 비료 공장에서 여과 장치 파손으로 두 분이 부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정비하는 뭐 이 대정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공장 수리 과정에서 외부 업체분들이 들어오셔서 작업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여과 장치에서 폭발음이 일어났다는데 정확한 원인을 좀 지금도 분석 중에 있대요. 정확히 우리 또 조합원들은 정확히 그 사고 당일날 뭐 현장에 있질 않았기 때문에 잘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던데, 하여튼 사고 원인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폭발과 비슷한 폭음이 일어나면서 파손된 거에 맞으셔서 두 분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비료 공장 이런 것도 굉장히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 비료 공장은 철들이 거의 차가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옛날에 그 민주노총 그 위원장님 어느 분이셨죠? 전전 이석행 위원장님이셨나요? 현장 순회하신다고 현장을 돌아다니셨는데 어느 사업장을 보고 이게 정말 7, 80년대 현장이다. 그래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랬는데 그 사업장이에요. 그래갖고 이 비료 만드는 과정에서의 투입되는 첨가제가 철을 다 삭게 만들어가지고 막 거의 다 녹이 쓸고 뭐 폭발하면 엄청나게 그 타전이 크다며요. 그럼요. 네.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울산 신고리 원전, 이것도 지금까지도 난리죠. 3호기 노동자 3분이 길식사 하셨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좀 같이 알아볼 거예요. 이 밀폐 공간 내 사고라고 지금 밝혀졌는데요. 질소를 취급하는 공장 그 내에서는 밀폐 공간 내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환풍기도 없고 그 다음에 산소 농도 체크도 안 하고 그냥. 근데 더 황당했던 거는 평상시 작업이 그랬대요. 평상시에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사고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다녔다는 건데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난 거죠. 이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일 날, 다음 날 광양 컨테이너 부두에서 선적 작업 중에 노동자 한 분이 추락해서 또 돌아가셨고요. 여기도 선적 작업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많죠. 울산 쪽에서도 많이 사고가 있었고요. 이런 건 정말 뭐 안전대 정도만 제대로 잘 하고 있으셔도
좀 신경 써서 하고 있으셔도 그래도 그런 조치가 좀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었으면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7일 날 울산 현대중공업 엘리베이터 협착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요거는 사고 포착 앱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년에 지금 2013년도에 총 13명이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사모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현대중공업까지 해서 1년에 13분이 죽은 걸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이 집중 토크 시간에 조금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일, 요거는 사고성 죄는 아니고요. 삼성반도체, 우리 반올림으로 대표되는 삼성반도체 뇌종양을 앓고 계시던 우리 기흥공장 5라인에 근무하셨던 조재성 우리 분이 29일 날 뇌종양 투병 중에 사망하신 사고가 있었고요.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삼성반도체 관련돼서는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번 자리에 모셔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이 횟수가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모시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이랑 같이 마주 앉았죠. 네. 가족대책위하고 네. 반올림하고 삼성하고 다 같이 마주 앉았는데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조만간에 진행 사항을 좀 우리 반올림 쪽 전에 우리 나는 무방비대 출연도 하셨기 때문에 반올림 쪽 분 한 분 모셔서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꼭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롯데월드 지하주차장 2층부터 6층 전층에서 지하 균열 끝에서 끝까지 균열이 일어났대요. 오늘 네, 오늘 나왔고요. 계속 그냥 네. 다양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락사 아마 저 태백일 텐데요. 제가 메모를 못했는데 태백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건설 노동자 한 분 또 추락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보면 총 한 가지 더 12건 정도. 네. 29일 날 네네. 올해 살인기업상 대우건설이 시상했잖아요. 네. 마지막 가는 날까지 그 경기도 하남시 네. 대우 푸르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네. 그 한 3톤 무게 그 대형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아이고. 16층에서 근로자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16층에서 같이 떨어지신 거예요? 네. 거푸집이 16층에서. 땡폼 툭 떨어지 그런 게 좀 빈번하게 일어나요. 안타깝습니다. 자, 월간 브리핑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후진국형 재해, 조금의 신경만 좀 안전조치만 취하면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참 가슴 아프고요. 저희들 안전보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분발해서 모든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집중 토크 제목도 롯데월드 현대중공업인데 사망 사고 없는 사회를 위해서 이따가 우리 민주노총 최명성 국장님 모시고 좀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사망 사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간 브리핑 이걸로 마치고요. 이어서 현장 인터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며칠인가요? 2013년도 제주의료원 간호사분들 유산이 집단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 관련돼서 산재 인정 활동이 계속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선천성 심장질환 출생아를 낳으신 4분에 대해서 산재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또 어젠가요? 어젠가 오늘 뉴스에 그 나머지 또 그 집단 유산하신 분들, 네. 그분들까지 네. 산재 인정이 된 걸로 네. 그렇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내용 조금 얘기 좀 들어보려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 지부 오상훈 조직부장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10년도 당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율이 약 한 40% 정도 일반인의 2배가량이 됐었어요. 그런 이제 보고서가 서울대 산업협력당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다음에 선천성 심장질환 출산율은 10배에 가까운 거였죠. 그래서 이제 산재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시다가 좋은 결과를 얻으신 건데 그 좋은 결과를 얻으신 얘기를 생생하게 목소리로 들어보려고 전화 인터뷰 약속을 했는데.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상원 조직부장님? 네네. 아이고, 통화하기가 엄청 어렵네요. 그리고, 예, 저 핸드폰에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게 계속 통화가 안 되는데요. 여기 지금 제주 지역에 바람이 강풍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요. 지금 약간 통신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 좀 예. 됐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앞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네. 요 관련된 제주우려원 얘기를 저희가 2013년도에 무방비 탈출 12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서 지금 그 연장전상에서 지금 승소 판결이 어제까지 해서 2개의 승소 판결이 난 건데 그 관련돼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9년 10년 사이에 제주의료원에 이제 유산이나 이상 징후들이 급격히 들어가지고 2012년 2월경에 이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문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유산과 신생아 선천성 신장질환 출산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역학조사를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과들이 그 당시에 인터뷰에서 좀 같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네네. 제주의료원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재직했었던 간호사들이 약 126명 정도 되는데, 네네. 그 중에 한 32명의 간호사들이 57건의 임신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2009년에 임신이 15건 중에서 4건, 그리고 2010년에 임신 11건 중에서 4건이 자연유산이 발생이 됐고, 2010년에는 출생아 8명 중에서 4명이 선천성 심질환을 받은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 아마 인터뷰 내용들을 진행을 했었고, 이후에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역에서 이제 증원 여성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를 마련해서 이제 활동 들어가겠다라고 아마 그때까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이제 이후 활동을 해오시다가 올해 지금 그 2010년도 출생아 8명 중에 선천성 신장질환 4분 요번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신 거고, 또 이제 어젠가 집단 유산으로 산재 신청하신 분들도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진행 과정하고 판결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선천성 심질환과 출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역학조사가 끝나고 이제 저희가 2012년 12월경에 이제 선천성 심질환과 출산하신 분들과 유산하신 분들이 동시에 요양급여 지급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했는데, 그 중에 선천성 심질환과 출산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태아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2년 12월 달에 바로 요양급여 지급 신청 반려 처분을 했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2013년 3월에 다시 한번 심사 청구를 했지만 또다시 5월 달에 근로복지공단 측으로부터 심사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다시 2013년 9월 달에 요양급여 지급 재청구를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서류비비 등을 이유로 2013년 11월에 다시 한번 요양급여 신청 반려 처분 결정을 했고요. 해당이 안 돼서 2014년 올해 2월 달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12월 19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그 집단 유산 승소 받은 것도 최근 어제였나요? 어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네, 그것 이제 2012년
2012년에 들어간 그 산재 신청이 네네.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주 그 재판위원들 안에서도 이제 근로복지공단 안에서도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뭐 네네. 지역적인 특색이다, 아니면 병원 내에 특정한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다, 네.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약 2년 넘게 그렇게 걸렸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어제 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4명에 대한 유산 뭐 과도한 업무라든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교대 근무, 야간 노동 등에 인해서 이렇게 결과들이 유산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대책이나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업무상 재해 원인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제 나온 그 판결문은 아직 못 받으셨죠? 이제 좀 이따 나오니까. 예, 아직 네네네.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상 과로와 임금체불에 대한 스트레스 이것이 이제 인정받은 건데 그 당시 저희가 인터뷰할 때 제주의료원 상황을 그 진주의료원 상황하고 좀 그 비교하시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그 제주의료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일반적인 상황은? 그 당시에 비교를 하자면 이제 다행히도 2011년 이후로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루어지진 않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산이라든지 선천성 실질화나 출산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약물 분쇄 작업 또한도 지금은 이제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거 직접 빻았다는 거요? 예.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원인인 이제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요. 실제 제주의료원이 산재 사건이 발생되는 2009년, 10년 그 이전부터 그리고 2014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원에 보장돼 있는 간호인력이 충원이 돼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인력 미달이었고 항상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현재 뭐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료원의 특성상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이 적자가 나는 부분들을 메꾸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상 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많이 전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병원의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에서 가고 있죠. 인력을 충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더 줘야 될 곳에서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이 간호사를 구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업무 강도나 근무 조건 같은 경우는 산재가 일어날 때와 지금과는 큰 변화 지점들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큰 차이는 없다. 그럼 앞으로 뭐 똑같은 그런 업무상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겠네요. 자, 그 이번 판결 이후에 같은 조건의 노동자들에게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번에 국내에서 태아장애에 대한 산재법 적용 판결이 처음이기 때문에 향후 여성 노동자들의 유사 소송 사례들이 아마 많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뭐 쇼핑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런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들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 보호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 결실을 맺는데 이번 판결이 어느 정도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인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번 선천성 실질화나 그 재판 결과가 아마 저희는 함께 요구를 했었던 제주의료원 집단유산 산재 승인과도 매우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이 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이후에 많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송보호나 산재법의 지정들에 대한 요구들이 아마 각지에서 빗발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재판 결과가 현행 산재보험법의 문제를 좀 강하게 좀 지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이나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런 법률 개정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오랜 기간 걸리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 앞으로 계획 혹시 잡혀 있나요? 그 아까 뭐 좀 변한 조건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근로복지공단이 아마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기 위해서 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측은 아마 항소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것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법률 투쟁을 좀 더욱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네네. 어쨌든 이런 이 과정들에서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더욱더 많이 펼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도내 각 사업장에서 병원 여성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출산 전후 휴가제도라든지 휴일, 야간 노동에 대한 임산부들에 대한 제한, 네. 그리고 시간의 노동에 대한 제한들, 그리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한,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법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내고 좀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가장 큰 거는 병원 내 노동환경 개선이 좀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현장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요. 네. 그죠? 예, 굉장히 깁니다. 예. 예. 조직부장님이신데, 이 바쁘신 연말 마지막 날 이렇게 녹음을 부탁드려서 죄송하고요, 인터뷰를. 괜찮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민주노총 노동가 세계 팟캐스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많이 듣고 계시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제주의료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우리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이번 제주의료원의 산재 승인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또한 전국적으로 이후에 노동자들의 이런 공동투쟁으로 우리의 현장, 우리의 일터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서로 끈끈한 연대를 더욱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인터뷰에 응해주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제주지역지부 오상원 조직부장님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병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 지키는 일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더 해봐요, 함께해요.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자, 집중 토크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없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 민주노총 노안국장 최명성 노안국장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요. 뭐 다른 민주노총 노동가 세계 사무처분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왔냐. 어찌어찌해서 이 민주노총 노안국장이라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네. 뭐 어떻게 다 노안국장 하시게 됐어요? 네? 네? 제가 97년도에 이제 현대중기 노동조합에 간사로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현대중기 노동조합이 건설 노련 소속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현대중기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싸움을 해서 그때 한 450일 정도 싸워서 싸움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제 싸움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그때가 또 이제 건설 노련 일용노조가 건설산업연맹으로 통합되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맹의 상급 주식이죠. 연맹에 계신 분이 이제 이 싸움도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이제 올라와라 뭐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그 뭐 센터 사업을 통해서 연맹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건설산업연맹에서 한 8년 정도 네. 그 정책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직함이 여러 개였는데 그 정책국장으로 하면서 이제 산업안전 파트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건설연맹에 있다가 이제 민주노총의 노동안전국장이 공석이 되면서 네, 좀 와봐라. 우연히 결혼식장 갔다가 누구한테 낚여서. 네, 낚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2011년에 왔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뭐 한 4년을 채워가게 됐네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산업안전, 노동안전 쪽을 이제 완전히 전문적으로 오래 했다기보다는 이제 건설 쪽이 이제 워낙 사고가 많이 나고 이제 주로 정책을 하면서 이제 노동안전이 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요. 그게 좀 연장이 돼서 민주노총의 노동안전보건국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얘기도 모르는 해주시죠.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 강북한 부탁으로 스카우트해서 왔는데 첫 달부터 체불했잖아. 민주노총이 이정입니다. 체불. 예. 그 공석이 한 6개월 정도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이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그때, 현재순 네, 제가 이쪽으로 일주일에 한 2번 출근하고, 네? 자리도 있고 국정국장이. 명함도 있었어요. 현재순. 새록새록합니다. 네네. 야, 자, 체불 없는 여기까지. 세상을 위하여. 체벌 없는 세상을 위하여. 아니, 지금 체벌 안 되죠? 예. 예. 자, 여기까지 딱 하고, 그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저찌저찌 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빈 공석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시면서, 차지란 표현이 그러네 좀. 같이 들어오셔서 스카우트 돼서 오셨는데, 첫 달 체불이, 인간 체불이 되면서, 일은 산더미처럼, 그죠? 이분이 하신 일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혼자 하시다 보니까, 뭐 또 이게 안전보건이 정부 관련 회의나 이런 해야 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들어가셔야 되지. 사고는 빵빵 터지지. 업종은 뭐 엄청 많지. 그래서 정신이 없으신데,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는 2014년도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그 중에서 뭐 다 좀 거론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는데 막지 못하는 사고. 아까 이제 월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명 후진국형 중대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안전조치가 좀 제대로 안 돼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걸 좀 어떻게 막아볼 수 없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말일날 좀 얘기를 해보면서 내년을 좀 기약해 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토론회나 이런 각종 토론회나 이런 데서 얘기는 많이 됐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얘기 시작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9일 날 한국인권보고대회라는 게 열렸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뭐 그런 어떤 연구 영역으로 해가지고 그 비정규직 그 뭐 하청업체 뭐 이런 거 관련된 위험성 이런 거를 좀 연구 조사 사업을 한 것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뭐 주되게 이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위험 업무를 외주화주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 하청업체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뭐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 우리나라 사고가. 그래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위험을 외주화하는 그런 사고가 대부분이 막을 수 있는 사고성 재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기사가 좀 난 적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필두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2롯데월드 추락사, 그 다음에 원전 그 고리 3호기 질식 사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번에 사고까지 좀 얘기를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막을 수 있겠느냐, 어떤 게 좀 가장 시급하겠느냐, 우리는 그걸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좀 얘기를 해보실까요? 뭐 지금 세월호 대책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 사고들이 나면은 이제 하청 업체만 처벌받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분명하게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세월호의 그 업체가 청해진 해운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청해진 해운의 실제 소유주는 유병헌이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유병헌이 잡으려고 전국을 이잡듯이 뒤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이제는.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끔 하겠다는 거. 그런가요? 나는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근데 이게 딴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국정원이다. 그런가?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다. 아. 누가 얘기했죠? 어? 네, 아. 한 분이 얘기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고 또 우리가 그걸 부각을 해야 되지. 앞으로 사고 나도. 세월호 대책에서, 세월호 대응에서 배울 거. 그죠? 네, 진짜 사장을 처벌을 한 거,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고들도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럼 실질적인 사장 나와라 하면 되죠. 이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거 현대중공업 요번에 사고 난 거는 실제적 소유주가 누굽니까? 현대중공업 정몽준? 그렇죠. 오너가 네, 이제 네, 책임져야 되는 최대 거죠. 주주, 네, 현대그룹의 최대 주주 정몽준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제 뉴스를 보니까 올해 그 사망률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품평을 하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만 조심하면 이거 사고가 좀 영향은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옛날에는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여름인가요? 시골에 가서 포크레이 하러 빌려가지고 일할 일이 있었어요. 네. 산소일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포크레이 가지고 좀 무거운 걸 이걸 좀 옮겨달라고 했어요. 제가 돌 쳐가지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해줘요. 이걸 좀 밀어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쳐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왜 안 되니까. 이 세월호 같은 것도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사고 났잖아요. 근데 차 넘어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굴삭기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렇지, 굴삭기 사고 많으니까. 시골 총구석에.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변화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육을 하겠다는 거 아닌데. 아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그런 안전의식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놈의 사회는 정말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닌 거지, 그거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느끼지 못하는 무슨 개나 사는 그렇죠. 사회지, 그게. 그게 당연하겠죠, 그거야. 그리고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도 그 전에도 우리 민주노총 집회 가도 그러잖아요. 환풍구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흔들잖아요. 오늘 또 그 보신각에서 제아의 종소리 하는데 한 10만 명, 몇십만 명이 몰리는데요. 분명히 환풍구 위에 했죠. 거기에 잘 보이거든. 근데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은 우리는 달라지지. 달라지나요? 안 올라가. 그렇지. 사람들이 당하면은 그때서 저게 저렇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사고로부터 배우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건 이제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환풍구 위로 옛날에는 걸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위로 돌아서 가더라고 이제. 죽기 싫으니까. 제 딸도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이게 환풍구 보면서 엄마 이게 그거야? 그래서 저 밑에는 뭐가 있는 거야? 안 떨어져. 조심해야 되는 건가 봐. 이렇게. 그렇게 깊은지는 몰랐을 거야 사람들이. 자, 그렇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거는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으면 안 되는 이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게 여전히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기 지나면 또 잊혀지고 또 반복되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높아진 눈높이나 의식이나 계속 안전불감증 모든 사회 안전불감증으로 맨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높아진 거에 비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 이런 거는
오히려 정말 역행하고 있어서 그렇죠. 뭐 거의 뭐 분통이 터져 이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익이 높아졌을 때 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어떤 장치들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게 확대되지 않을 때는 말을 들어 처먹질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렇게 이제 좀 관심이 높아지면 그나마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럴 때라도 만들어지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잊혀지면 뭐 또 이제 사고 나면 그때 이제 또 뭐 해보자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온 사회가 내지는 민주노총도 많이 반성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사업장 안전, 노동 안전의 문제를 많이 제기해 왔는데 네. 사실 이제 민주노총도 여러 3개월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안전, 시민안전의 영역과 네.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노동안전 보건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단위 사업장으로 보면 열심히 싸워 오셨는데 뭐 철도, 지하철, 버스 이번에 세월호 이후에 저희가 토론회를 해보니까 뭐 교통 부분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이제 현장 안에서 그 공장 안의 사고가 이제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도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잘 체계가 있거나 아니면 동작의 중심 사업으로 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저희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 사회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게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나고 좀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런 면이 이제 계속 고민이 많이 되고 2015 이제 저희가 직선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는데 2015년에는 이제 민주노총의 노동안전 사업이 좀 더 이렇게 사업장 안에서도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고, 이 공공안전, 시민안전의 영역까지 확대해서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참여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 같다. 그것이 현장의 노동안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활성화할 수 있는 좀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근데 이제 좀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민주노총이 불려다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사실 현장 노안활동 부분이 이제 많이 저희가 이제 오히려 어느 해보다 참 사업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아쉬움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사회자도 이제 인권위에서 하셨던 하청노동자 3대 실태 조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노총이 2012년부터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 그 다음에 처벌, 이거를 이제 주요하게 제기하면서 한 3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다른 현안도 있었지만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해왔고, 그거는 현장에서 예견할 수 있는 죄를 없애는 여러 가지 100가지 방안들이 있고, 그 100가지 방안들이 다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기업이 처벌을 받고 원하청 고용구조에서 같이 예방체계를 현실에 맞게 만들었을 때만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만이 이제 전 사회적으로 이게 확산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청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권위에서 한 것이 가장 규모 있는 조사. 그 전까지는 아예 통계도 없었고요. 기사에 나온 거 저희가 그냥 다 모아서 제시하는 수준이었는데 가장 규모 있게 조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도급 금지, 그다음에 원청 책임 강화, 그다음에 이제 원하청이 같이 있는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든,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원하청이 같이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정책 제안이 있었고. 또 이제 조선업 같은데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지금 비정규종합대책에서 안전 쪽이 지금 발표가 됐죠. 노동부 발표가 됐고,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요. 노동부 산업 마스터 플랜도 발표가 됐는데요.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원래 최종안이 나오기 직전에까지 도급 금지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정부 안에. 정부 안에 이제 정말 위험하고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거는 뭐 시행령으로 해서 범위를 정해서 도급을 금지하겠다. 도급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아예 뭐 입법예고 문구까지 나왔었는데요. 그게 지금 이번 경총이 반발하면서 완전 전면 후퇴했습니다. 도급 인가 제도를 강화한다고 돼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제
원래 지금도 도급 인가 네네. 뭐 그 법의 명칭만 금지지 사실상 그 정부가 허가해서 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관리해서 하겠다 이런 건데 되게 이제 그 아무 실효성 없고 한 번도 관리한 적도 없다는 게 이제 지난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화한다라는 표현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가대상,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뭐 그 수은이나 뭐 재련이나 몇 개로 한정했던 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 그리고 한 3년 정도로 해서 계속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의미 없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는데요. 예, 지금까지도 안 됐고 그 정부가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정부가 이번에 이제 어쨌든 세월호 이후에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뭐 그동안 나왔던 재탕, 삼탕의 대책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바로미터는 이 도급 금지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의지대로 밀고 가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의 한 여러 단위의 회의 구조에서 계속 도급 금지가 들어있었는데요. 막판 회의에서 도급 금지를 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후퇴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다른 어떤 예방 대책을 좀 밀어붙일 수 있을 거냐. 뭐 병성이나 자본이 반대하면 다 지금 후퇴하는 마당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청 책임도 그 원청이 책임지는 뭐 장수 확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고용 문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초기에 제출됐던 거에서 다 조금씩 다 후퇴했어요. 도급금지를 완전히 뺐고 나머지는 다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한 가지 금방 말씀하신 거 표현하면은 요거 말씀드리고 또 얘기를 하시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의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 기존 얘기됐던 거는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에 설치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 요번에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하는 참 말장난이에요. 원청의 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위험 작업에 대해 공동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긴밀히 연계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누구는 긴밀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긴밀하지 않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모든 법이 나중에 다툼이 이루어지는 게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겉으로는 원청 책임 강화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전에도 없었던 긴밀한 연계라는 것을 넣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걸 더 후퇴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요 현대중공업 그 사고 이번에 사고도 모든 언론 기사를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해보면 요새 같은 경우에 조선업이나 뭐 중대 사망 사고 다단계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망 사고 같은 경우 보면 언론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우리가 표현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인터넷 신문인 것 같은데 아주 명확하게 현대중공업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은 만연해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법을 빼더라도 다단계 하도급, 특히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게 떠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그리고 웬만한 전문가, 뭐 관이든 대부분 이걸 다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렇게 명확한 사고 원인, 그리고 대책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정부 대책처럼 다단계 도급 주는 거 맞고, 그죠? 그다음에 안전조치 제대로 취할 수 있게 원청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뻔히 그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안 되는데 나머지 그냥 좀 논쟁이 되는 거 이런 거는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명확한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안 하려고 꼼수라고 그러죠. 꼼수를 쓰고 있는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롯데월드 무너집니다. 롯데월드 무너져요, 진짜. 그 몇 층이죠, 롯데월드가? 최고층이죠? 123층. 네, 최고층이죠. 그리고 위에는 아직도 짓고 있고요. 내년 2월인가요? 다 완공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다 완공도 안 된 거를 급하게 돈 좀 벌겠다고 그렇게 급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죠? 건설 사고가 다 그 공사 기간 단축하고 그냥 얼렁뚱땅해서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자 뭡니까?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수족관 샜죠? 그죠? 그렇죠. 네, 수족관 샜다고 난리 났죠? 그 다음에 무슨 뭐 난간 볼트가 떨어져가지고 볼트인가 뭔가요? 네, 샘이 다쳤었죠? 그 얼마나 이 마무리 공사가 안 됐으면, 그죠? 이 수족관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아주 근본적인 그 밑에 가 발전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변전소가? 이게 기업의 오너들의 마인드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모든 게 그러니까 모든 게 선 안전 후 시공 이렇게라고 돼 있잖아요. 네. 선 안전 후 시공이거든. 결국 먼저 안전 조치를 완전히 취한 다음에 작업을 시켜야 되는 건데 네. 그건 그냥 캠페인에 불과한 거고 선 시공 후 안전인 거예요. 항상 안전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가서 하는 거 이런 식이지 절대 선 안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틴트가 나는 거지. 아주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 맞은편 인도, 예? 맞은편 인도에서도 물이 막 솟구쳐가지고 예? 난리 났죠. 그 하루에 4,000톤씩 퍼내려고 있다잖아요. 그 석촌호수 세월호 예. 석촌호수 수위는 계속 낮아지고 그 잠실 롯데월드에서는 하루에 4,000톤씩 계속 물을 퍼올리고 있다잖아요. 큰일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뭐 사고 난 거는 그 이런 단순한 이 대롯데가 뭐 대기업들이 다 그렇지만 상놈의 새끼들이 아주 기본적인 아주 정말 후진국형 재해인데 응급 처리만 빨리 됐어도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정병원이 이 환자를 두개골 예?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병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싣고 갔는데 모시고 막 갔는데 그 가까운 또 병원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이 지정병원 아산병원인가요? 뭐 무슨 병원인가? 갔는데 거기서 치료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게? 그래서 못해서 아산병원. 그렇죠. 네? 그 언론에서도 그 지적을 했는데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그 스티커를 모자에다 붙여요. 네. 지정병원하고 전화번호를 있어요. 다. 그거 왜 그런다고요? 그 인터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다치면 이리 가라고. 회사에서 다 치료해 줄 테니까 이 병원으로 가라고 다. 그 119에 신고하면 뭐 다 접수가 되니까네. 산재로 다 접수가 되니까. 그 예전에 그 뭐 현대중공업이었죠. 예, 거의 트럭으로 그냥 트럭으로 나르는 바람에 사망하신 거. 그 제안으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나 봐. 호주 같은 데는요. 네. 그 응급 비상벨을 현장에 설치해요. 그래서 관리자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으니까 어디서 사고 나면 이 비상벨 눌러야 이거지. 그럼 바로 응급 조치 하러 그 뭐 담당자가 투입된다거나 그런 게 현장마다 응급 비상벨 다 설치를 해놨어요. 병원 화장실에 있는 것처럼. 네. 띵동 하면은 이제 관리자가 딱 아는 거지. 지하 측에서 무슨 사고 났구나. 뛰어가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인터넷망이 이렇게 발달된 데서 하면은 딱 누르면 바로 관공서와 딱 연결이 다 돼가지고 완전 그렇게. 은폐할 수 없게끔. 관리자한테만 알려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또 트럭으로 올랐는데 그게 뭐. 바로 딱 뭐 119면 119로 그렇죠. 연결이 바로 돼서 관계기관까지. 그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번에 노동부하고 산재은폐 그 TF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9 이송을 의무화하자 법적으로 그래요. 이걸 민주주의 요구안으로 넣었죠. 네. 요구안으로 넣었는데 경청이 또 반대로. 왜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겉에서 얘기할 때는 뭐 가까운 병원 있으면 가까운 병원 가야지 굳이 119를 가야 되냐. 119가 멀리 아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왜 119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되냐. 이제 그거는 일단 산재은폐 문제도 일단 크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사사응급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19도 있고 129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 병원들이 운영하는 응급 차량도 있는데 그거 말고 또 그 현대해수욕 같은데 큰 데는 또 자기 차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대부분 119 외에 이제 나머지는 응급 구조 시스템이 없죠. 그 차량에. 그래서 이제 은폐도 있고 응급구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원칙을 제기를 했는데 경청이 이제 또 막 반대를 하고 그런 와중이었어요. 그 논의를 하는 와중에 이제 이 사고가 터진 거죠.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제 정부가 하는 것은 이제 119와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하는 응급 차량도 다 그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완전 사설로 하는 차량 말고는 이거를 다 통합 시스템을 이제 이번에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에서 싣고 가는 거는 다 집계해서 설계를 그러니까 1, 2부 차량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가겠다는 건데 이제 저희는 그거 말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차량까지도 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매듭은 안 지어졌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올 때 제이로트월드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처음에 발견한 분이 화재 감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시원이 한 2단계쯤 그 회사 현장 내에서 보고도 한 그런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걸 보면 이제 수많은 현장에 이제 사고 많이 나니까 안전감시원이 엄청 늘은 거잖아요. 화재 감시원, 무슨 감시원. 페트롤 점검단도 있고. 다 통제 인력인 거죠.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정말 바로 그 연락 바로 119로 가고 바로 후송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감시원과 감시 통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현재 사고 발생을 막거나 아니면 사고가 정말 발생했을 때 빨리 구조하는 어떤 시스템에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장이 점점 더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나타나는 사업장들의 현상이 CCTV 같은 거 무차별적으로 설치한다거나 그렇죠. 감시요원들을 대폭 그런 데에 대한 투자는 막 과감해. 막 페트롤 점검단을요. 1년에 현장에 보면 페트롤 점검단이 수십 명. 채용해서 젊은 사람들 이렇게 건설? 네. 그럼 뭐야? 어디서 쓰게요? 노동부? 근데 하청업체. 근데 자체적으로? 안전감시단이지. 원전 사고를 보니까 그거를 하는 또 업체를 따로 있더라고요. 파견. 그것만 보내는 파견 업체가 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는 귀찮아서 목수질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사람을 들들 볶는다는 그 사람들 와서. 뭘로 들는데? 뭐 안전모 쓰라는 함부로 담배 피지 마라. 왜 안전모 안 쓰고 다니냐. 이쪽으로 다니라면 그냥 실제로 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실제로 안전하고 관련 없는 그런 지적, 끊임없는 지적. 그러니까 그러려면 안전하려면 도급 금액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핵심이 뭐냐고 뭔지를 공지를 얘기했는데 공지를 하루 할 걸 2, 3일 더 연장을 시키고 해야 천천히 안전하게 하는데 거기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놓고 사람만 많이 계속 쪼는 거야. 아주. 자,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된 원인이 건설 사고는 건설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줄여요. 그 좀 돈을 더 많이 벌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그건 거죠. 사람 뽑아서 막 그럴 게 아니라 그 기간만 좀 넓히면 적정 공사 기간 하면 굳이 빨리 할 이유가 없어요. 빨리 하다가 다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망도 왜 설치 안 하느냐? 설치해 놓으면 제가 봐도 일하기 불편해요. 왔다 갔다 나갔다 들었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뭐 자재 올리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그래서 없애는 이유가 빨리 올려서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넉넉하게만 주면 그럴 이유가 사등에 필요가 없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현금도 더 받고 더 좋은데 왜 빨리 하겠어요? 현장에서 편법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요. 갈수록. 왜 그러냐면은 그 공기는 더 타이트하게 해놓고 통제를 많이 하니까 안 볼 때 오히려 안전망을 다 해제해버려. 그래서 누가 점검 나온다면 또 원상태로 해놔. 이런 편법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현상 중에 또 하나예요. 왜냐? 그걸 끝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짓을 왜 하고 있냐고. 또 누가 점검 나온다 하면은 또 이거 왜 이렇게 했냐 하거든. 그러니까 안 볼 때는 몰래 쉬쉬하면서 막 다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해제해놓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산업안전감독관 늘리는 게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수도 없지만 뽑혀봐야 지금 체계에서는 가서 그러니까 귀찮게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장에 안전점검 나오는 거 보면요. 나온다 그러면 다 청소해놓고 기계 멈추고 그러는 게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큰 공장도. 현장의 관리자들이 하는 말은 또 그거예요. 왜냐면 엄청 행정 공무원들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노동부에서 점검 나온다고, 내일은 구청에서 나온다고, 또 무슨 다른 부처 있잖아요. 근데 소방서에서 또 나와서 점검한다고 하고 막 이것 때문에 자기들 또 피곤하다 막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부 혁신 안전 대책 중에 하나가 그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위반하면 안전관리자한테 작업 제한권, 그다음에 이제 처벌권을 바로 주겠다고 지금. 안전관리자가 그 사람 노동자들한테 바로 처벌할 수 그게 있도록.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법권이. 예전에 왜 한 몇 년 전에 이제 안전모 안 쓰면 5만 원. 그거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더 강화하겠다고 지금 그걸 넣어가지고 그게 다 경총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적정한 그 공사 기간, 그다음에 적정한 뭐 도급 금액
내지는 아니면 적정한 임금, 그거는 모든 업종에서 다 그렇잖아요. 노동시간, 노동 강도 이런 게 이제 노동자들의 안전 작업하고 아주 정말 근본적이고 처음이자 끝인데 그렇죠. 그거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제도 개선을 하자고 하는 거는 지금 다 막아놓고 통제하는 사람 많이 늘려놓고 그 사람 그래서 그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아까 방금 박정국 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를 하면 노동자는 이제 때려잡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대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저희 세월호 이후에 그 더 많은 저번에 점점 더 그- 가라앉게 되고 롯데월드 진짜 금방 이런 식으로 가면 어느 건물이든 또 놀 때마다 깨져요. 무너져 봐야 이제 진짜 제정신을 차리려나.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이 기고를 쓰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내 생활이 기고하는 거다. 이런 기고를 하셨나요? 2014년 그 많던 안전공약은 다 어디로 갔나 이런 제목으로 매일노동뉴스에 네. 기고를 하셨네요. 제목이 제목 뽑을 때 제가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목 직접 뽑으신 거예요? 그럼요. 아니 제목을 진짜 잘 뽑는 거예요. 저는 제목 뽑을 때 항상 고민을 저는 굉장히 오마이뉴스에만 보내거든요. 시민 기자 이거 어떻게 등록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 메인에 걸린 적이 꽤 있는데 왜 걸렸느냐? 제가 볼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제목을 잘 줘서 걸리는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 대부분이. 근데 오마이뉴스 그거 아세요? 오마이뉴스는 필자의 제목으로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딱 봐서 이제 좀 그렇죠. 이제 관심 끌만한 제목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난 그래서 우리 박정국 우리 고정 게스트 고정 게스트도 칼럼 여러 번 보면 제목이 괜찮아서 그저께 그런 줄 알았는데 직접 뽑은 거란 말이에요. 경향신문에서 기고를 하면서 그 제목을 엄청 고민해가지고 그 제목을 바꿔봐야 돼. 이 제목을 딱 바꿨어. 그래요? 내용이야 좀 수정해도 나는 이해를 해요. 근데 제목을 통째로 바꿨더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하긴 했는데. 근데 그쪽에서 제목 바꾸는 거는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도 그러니까 있고 본인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잘 보는 분들로부터 관심을 끌게 할 거냐. 이번 주 팩트가 이런 분위기인데 제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이유는 말도 제목을 없이. 바꿔버리니까 나는 그 제목을 짓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고민해가지고 그 제목을 썼단 말이야. 제목을. 뭐야 어디야 그거? 그럼 어디로? 경향신문? 뭐 신문사라고 했나? 세월호 사고 나서 올해 1년 동안 생각난 소회를 적어봤죠. 안전공약 다 어디로 갔나? 어디 갔나? 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가 그거예요 완전히.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그거예요? 지자체 선거 때 나왔던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 뭐 하고 있을까요? 공무원들만 늘어났지 이제. 국민안전처가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일자리만 늘어났. 국민안전처 요새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그거 좀 아세요? 노한 국장님? 요즘 아니 워낙 뭐 해양 소방 그것만 하는 거니까 굳이. 그러고 보니까 세월호 참사 그 대책 조사위원회요? 그거 관련돼서 어젠가요? 어젠가 조사위원회 관련돼서 얘기가 좀 되고 있다는데 그것도 좀 잘 돼서 실제로 좀 잘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기간도 꽤 길게 잡혀 있던데. 그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침몰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제기한 특별법과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진상조사 소위도 있고 지원 소위도 있는데 안전 소위가 있습니다. 그 안전 소위는 그 세월호 침몰 외에 각종 한국사에서 벌어진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고 원인과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을 목표로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지금 이제 세월호 침몰 이후에 각종 안전 대책에 그 현장 산재 노동 안전 대책이 그냥 통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내에도 안전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노동 안전을 통째로 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히려 이제 매년 산재 사망의 문제나 현장의 안전이 또 시민의 안전과 아주 직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재확인했는데 지금 정부가 진행하는 대책은 현장 안전은 쏙 빼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이 만들고 싸워나가야 되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무방비다 7회 방송 녹음 거의 이제 다 마칠 시간인데요.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 고정 게스트부터 자꾸 안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저도 바빠 죽겠어요. 좀 바빠 죽겠는데 지금 우리 건강권을 위해서 이 노동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국내 유일 건강권 방송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왜 자꾸 그래요? 이게 매년 이제 이 방송 7회죠. 네. 이게 나가고 나서 이 나는 무방비다 이제 청취를 보고 좀 이게 점점 상승 공매에 있으면 나오는 거고 여전히 제자질이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의미가 없는 거지 여기 올. 아니 노동가 세계는 지금 80위권까지도 막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80위권까지 들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4주에 한 번씩 우리께 들어가 있는 거야. 일단 100위권 안에 들어간 거지. 이 팟캐스트가 몇 개인 줄 알아요? 8,000개가 넘어. 그 중에 지금 10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노동가 세계는. 100위권 안에. 그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는 무방비다를 나는 무방비다를 별도로 지금 한 3주 됐어요. 별도로 팟빵에 한 2주 됐나? 2주도 안 됐다. 팟빵에 별도로 개설을 했거든. 아이블로그라고 하는 데가 망하는 바람에 개설을 했는데 그게 지금 600위, 뭐 어쩔 때 300위까지 올라갔다가 600위로 내려왔다가 뭐 800위 바깥으로 나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한 달에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는 무방비다 별도 방송은 지금 2주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지금 안전보건 토론회나 뭐 기존에 우리 방송했던 것도 짜집기 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들 교육했던 거. 후원금 좀 와서 이게 끝나고 나면 아니 그거는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고 해야지. 맨날 이거 방송을 많이 타시더니. 그러니까 그거는 10위권 정도 안에 들어가야 몸값이 올랐어. 후원금 들어올까 말 거야. 일단은 이 나는 무방비다 하는 일과관광에서 디프리든 하여튼 뭐 짭짤하게도 좀 쏠 테니까. 예.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자꾸 그러지 말고 좀. 근데 사고가 우리나라 사고들이 진짜 이게 후진국형 사고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뭐 중국 소창성에서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고들이 아프리카 이런 데 그런 사고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경제 규모에 맞는 좀 그럴싸한 사고들이 진짜 후진국형 사고들이 뭐 언론을 장식을 하는데 2015년에는 정말로 그런 후진국형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래, 그럼 바람이면 그만두면 안 돼. 그래도 일조를 해야지. 지금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건설노조 사망 사고를 지금. 급실망이야 우리 사무실에서도. 그건 그거고. 어때 힘이 안 들어. 그 사무실에서 그만둬도 이걸 하라니까. 자, 우리 오늘 어렵게 오늘 또 휴가신데도 또 방송 때문에 어렵게 나와주신 최명선 국장님 한 말씀. 사실 이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하루하루 좌절의 나라에 드는. 왜냐면 이제 뭐 다른 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안전 쪽에서 저희가 이제 사실 세월호 이전에도 박근혜의 그 안전한 대한민국은 사기극이다 이렇게 먼저 치고 들어갔었는데 그게 막 너무나 확인이 되고 이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후에 규제 완화 이걸 이제 엄청나게 밀고 들어올 준비를 저쪽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암담하고 참담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그 세월호 그 광화문 농성장에 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막 가보면은요, 이렇게 좀 의외로 안전관리하는 사람,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을 거기 농성장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이 좀 소량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러시잖아요. 또 민주노총에는 또 가끔 그냥 본인이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게 정말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이 이런 걸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전화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익명의 제보를 막 해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데서 그냥 막 이렇게 어디 현장에 막 비리를 막 적어서 주시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제보군요. 예, 그런 게 많이 있으신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면 칠 때면 쳐봐라. 근데 이게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다 자원이 돼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그냥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있는 거고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제
뭐 직선제 정말 직선제가 이렇게 무리 없이 끝날 줄이야. 그게 되고 나니까 뭐 다 될 것 같습니다. 다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기운을 받아서 좀 어려운 것 많겠지만 내년에 더 힘차게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 지금 높아진 그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저는 저희 현장 노동자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의 조합원들도 많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찾아내고 엮어내느냐가 또 우리 과제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에 더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진짜 그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진짜 그 직선제 새로 뽑히신 우리 한상균 네. 지도부, 한상균 위원장님 지도부 이제 막 지금 이제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죠? 이제 출근 벌써 하시고 아. 투쟁 현장에는 가고 계십니다. 이제 완전히 시작. 당선자 신분으로 가고 계시죠. 근데 이제 다 인수인계는 아직 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임기는 1월 1일부로 땡 시작하기 때문에. 저 한마디만. 네. 그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네. 이제 뭐 정부 부처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거고 네. 기업들도 요즘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요. 지금 막 그 전문가들 많이 뽑아요. 지금 현상들이 생기는데 네. 지금 우리 노동조합들도 반성해야 될 게 그럼 노동조합 안에 안전 전문가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이 기업들이 이제는 더 교묘해질 거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옛날에는 그냥 대충 하고 안전 부서도 없었어요 회사들이. 근데 이제 안전 부서도 만들고 부서가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요. 그럼 막 박사급들도 많이 영입을 하고 고액 연봉에. 근데 우리 뭐냐 이거. 우리는 그냥 데모제만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다가 사무실에서는 2개 맡으라고 그러고. 세월호 이게 전문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없다잖아 지금. 우리 진짜 이거 반성해야 돼요. 노동자 특히 출마하는 그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과연 안전에 대한 단협 요구 사항을 우리가 몇 가지나 걸고 있는 건지 다 임금, 고용, 뭐 성과급 뭐 이런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1월에 진행하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선거에 안전을 내걸고 나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그런 분을 꼭 찍어주세요. 꼭 찍어주세요. 자, 2015년도 저희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년 화학물질을 비롯한 9개 부문에서 노동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던 위험 요소를 되짚어보고 2015년을 설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회째 맞이한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1월 17일 토요일 낮 2시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서울시 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제대로 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